우리가 하나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란 말이 있기 전에 신을 우리는 뭐냐면 저쪽 맨 위에 있는 알이라고 부르다. 알. 그 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천, 알지 같은 이게 알이라는 말이 한자로 변하면서 뭘로 변하면 양영으로 변한 지명들 있잖아요. 사람 이름 지명들은 원래 고유한 말은 전부 다 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이라는 말이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뜻도 있는 동시에 신이에요. 그럼 그거는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장 깊숙한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저 끝에 보시면 감곰, 뭐 복잡하니까 많이 보지 마시고 감곰, 이건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감이, 지금 이게 일본에는 그대로 남아있어 신을 갖다가 감이라 하죠. 그게 원래 우리말의 곰, 감, 금의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목구멍 소리가 입천장 소리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입천장. 지금 우리 말, 우리의 신의 이름은요, 정확하게 이 목구멍에서부터 음이 발달되어 나오는 순서대로 신의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감인 곰, 저거는 이제 한자로 어떻게 변하냐면요, 웅이라는 곰예라는 이렇게 변화된 지명은 그게 전부 다가 원래는 감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석기대로 놓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닭으로 변하면 닭. 예. 근데 빨리빨리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넘어와서 이 박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게 이제 박역것에 헤브루, 해모수 같은 밝고 환하다고 하는 그 이전 것이 어둡고 땅 여성적이라면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환한 하늘 그리고 남성. 이게 최남선 선생이 불합문화론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불합문화론이라는 것은 불함, 바로 박, 우리 순수한 우리말의 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함이라는 박이라는 말이 백두산, 뭐 장백산, 태백산, 백운대, 아주 이 백이라는 말이 강이나 산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속에 그냥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문화의 특징이다 해서 불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전 세계 다 적용을 해서 아까 얘기한 이 탱그리 영역 그 영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바그다드도 박에서 나왔고 후지산도 박에서 유래했고 금강산 전부 금강산이라는 말이 그게 바이자르라 해서 산스크리트에서 바이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박하고 같아서 금강산으로 음이 그렇게 됐다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문화를 그렇게 이제 이 전 세계이고 그리고 순수한 일토일민 한나라 한민족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바로 우리다. 이게 바로 박문화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알아야 될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알감닭 이게 다 나와서 그게 하나의 말로 철기 시대쯤 와가지고서 한이라는 말로 이제 요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표를 왜 소개해 드리냐면은 우리는 신이 바로 이게 지금 박 이전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신관이에요. 이 박에서부터 이제 인격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신과 비인격신이 이렇게 등장하는 문화 목록, 이거 문화 목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의 용어 문화 목록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목화토금수 상생상극 구조에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이제 여신과 남신의 문제인데 박 이전까지는 전부 여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은 남성 문화고 가부장 제도에 등장하는데 이 구라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까지 포함해가지고 남성 가부장 문화, 즉 박문화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이전에 있던 여성 문화를 갖다가 전부 짓밟고 박해하고 여자를 악마화시키고 여자를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이 남자 사제들에게 몸파는 창녀로 만들어버리고
억압하면서 균열하면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우리 문명은, 우리 한 문명은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5가지의 이 문화 목록어, 이런 신의 이름들이 서로 상생상극을 한다는 거예요. 상생상 두고 보세요. 우리가 서양에서 남신들이 등장해 여신들을 다 죽여버려 억압하고 이제는 영원히 여자들은 남자에 종속돼서 하나의 남자의 씨나받는 씨바지 역할밖에 안 하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보세요. 지금 이 미투 운동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억압돼 있던 이전의 이 세력들, 이게 바로 저 식으로 얘가 상생상극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동학. 뭔지 아시겠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남자, 여자, 남성 권리와 여성과 뒤집히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도 불교도 그 어느도 상상도 못할 그 천지공사 가운데서 바로 이런 이 고수부, 여성 원리가 남성 권리를 앞으로 지배해야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정음정령의 시대가 와야 된다. 남자 여자가 고루 균형을 잡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근데 이게 미투 운동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막 여자 편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들한테 인기가 지금 저렇게, 특히 20대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이때 우리 민족종교 대표 한 분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딱 그 대통령이 정음정량, 이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만큼 한마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운동공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 사상 자체가 마르크스의 강력한 어떤 이런 막 이 진보적인 그 사상만 알고 이게 세상 만사가 이 상생상극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문화는 이런 지나가 있던 그런 말들이 박해당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서로 돌고 돌려면 우리 몸 안에서의 우리 윤 박사님 계시지만은 인체에서 목은 간이요, 화는 심장이요, 토는 위장이요, 금은 폐요, 수는 신장이요. 맞습니까? 윤 박사님 맞죠? 이게 바로 몸 속에서 이런 서로 상생상극을 하듯이 신관도 이렇게 아무리 옛날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상생상극 관계에서 그럼 이 전체는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그게 바로 큰 우주의 영 자체예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전체가 상생상극을 하는 이 영성 그 자체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을, 신을 보는 견해, 종교를 보는 견해가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이제 슈메르인들하고 우리하고 같다는 그 정상 가운데서 하나가 이 놀이 문화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윷놀이예요. 윷놀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우리 이 4개를 가지고서 윷놀이 하듯 이 사람들이 삼각뿔을 4개를 가지고서 위에 까맣게 점을 칠해서 이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넘어지느냐 제껴지느냐 엎어지느냐 제껴지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기 맨 위에 있는 거 2개가 넘어졌잖아요. 그럼 저게 뭐냐면은 우리 유수로 말하면 개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하나가 넘어졌죠. 하여튼 돌아 해도 좋고 그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윷놀이하고 똑같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서 달라져요. 슈메르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엎어졌단 말이에요. 다 엎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식으로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5점을 주잖아요. 5점을. 윷은 4점을 주고 모에는 5점을 주는데 슈메르인들은 점수를 안 줘요. 다 넘어졌을 때 모에다가 오라는 점수를 우리는 주는데 슈메르는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누가 과학적이고 슈메르인들이 과학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이고 우리가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 엎어지면 점수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줬으면 당연히 여러분 윷놀이 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점수를 안 줬잖아요. 근데 뭐는 다 엎어져 버리면 점수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은 뭐에 대한 점수를 전혀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근데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메리안들이 일관성이 있고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건 정 뭐냐면 이 유크리트 수학에서 19세기 칸토라고 하는 수학자까지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그게 뭐냐면 슈메리안들이 계산하는 게 옳아요. 뭐에다 0점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칸토라고 하는 수학자가 하나 집합론이 나타나서부터는 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 대각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이 대각선에 있는 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 대각선을 이제 가로로 이렇게 눕힌 거예요. 예, 가로로 눕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반대각선화라고 합니다. 반대각선화. 그다음에 저렇게 한 다음에 하얀 거는 까만 거를 까만 거를 바꿔보세요. 대각선 밖으로 제4열 밖에 하나가 튀어나가지고 제5열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 저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뭐에다가 5라는 점수를 준 거예요. 이걸 소위 뭐냐면 이걸 대각선 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해요. 우리 윷놀이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 1하고 윷 4 이걸 합치면 5가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2하고 3을 합치면 또 5가 되죠. 그 3하고 2하고 합치면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뭐냐면 주역에서는 주자는 뭐냐 석합보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그러니까 까만 거 하나에다가 이쪽 거 그러니까 도하고 윷을 합치면 5가 되는 거예요. 이제 2, 3 합치고 1, 4 합치고 4, 1 합치고 그래서 5점이라는 점수가 5점이라는 점수는 없는데도 양쪽 끝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가운데를 만들어요. 없는 허수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게 수는 수학으로 말하면 허수 개념이에요. 허수 없는 수예요. 그렇지만 양쪽 끝을 합쳐서 가운데를 만들려 할 때는 반드시 그게 5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윷에다가 5점을 주는 이유고요. 뭐라는 것은 제4열에서 벗어난 제5열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저쪽 모의 윷에 연결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그 대각선을 해서 볼 때는 분명히 5번째 열이 생겨났는데 그렇지만은 윷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대각선에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그림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이 그림이 없었더라면은 이 그림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가로 세로 만들고 이 대각선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로로 눕힌 다음에 그 가로에 있는 그러니까 흙은 백으로 바꾸고 백은 흙으로 바꾸는 저걸 그래서 이제 대각선을 가로로 바꿨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반대각선화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다시 또 흙은 백을 흙은 바꿨다 해서 이제 반과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가치 판단할 때는 이제 경위를 따진다. 그러니까 경위라는 것은 세로, 위라는 건 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위를 따지라는 말은 가로 세로를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를 따져보는 건 가로 세로를 합쳐보자는 말과 같잖아요. 가로 세로를 합치는 건 대각선을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쪽 말 저쪽 말 아래 말 옆에 말 다 듣고 판단을 해야지 왜 가로만 보고 판단하느냐 세로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 그려놨지만 뭘 생각할 때 편견의 사례 앞에서 가로나 세로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좀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가로 세로 합쳐서 대각선에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경위를 따져보자. 대각선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대각선을 가로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윷놀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논리가 안 들어가면 가로 세로하고 대각선만 넣으면은요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지금 저렇게 회전되는 이유는 지금 튜링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가로 세로를 만든 다음에 대각선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다시 가로를 만들고 가로에 있는 걸 모두가 또 뒤바꿔 버리니까 이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회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 컴퓨터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유, 우리가 사고가 원활하고 되려면은 이게 기독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앞뒤를 뒤집고 그다음에 내 입장이 너 입장이 돼보고 이렇게 이게 바로 회개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닫는다, 자기가 뭘 깨닫는 건 자기를 저렇게 한번 막 몇 바퀴 이렇게 돌려봐야 자기가 이제 진짜 깨닫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로 세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는 독선에 사로잡힌 게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게 컴퓨터를 만드는 원리가 저것이고, 그다음에 튜링이 이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백전백패했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의 암호문을 해독을 못한 거예요. 튜링이 바로 저 논리로 독일군의 암호문을 갖다 완전히 해독해냈어요. 그래서 바로 영국이 독일한테 2차 대전이 끝나게 하는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아무리 제가 이 강조해도 뭐 이건 그러니까 저건 쉽게 얘기하면은 오행 안에 있는 상생상극의 논리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 슈메르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유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슈메르인들이 저쪽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문명을 더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윷놀이도 그냥 뭐에다가 점수를 안 주는 데 끝나고 말았고, 우리는 그 이상의 그 외의 주역이라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발달하면서부터 결국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유시라고 하는 논리도 나오게 되었고, 그 게임의 논리도 거기 나왔고, 일상생활 속에서 뭐라는 것은 영점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영순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영순이. 전 세계에서 영순이가 제일 좋다는 걸 한국 사람만 하는 말이에요. 영순이가 제일 좋다는, 한마디 뭐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탁월한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아주 우리는 벌써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이 모의 논리 속에서는 컴퓨터 나오기 전에 컴퓨터 회로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이제 그러면 슈메르인들은 왜 그 모에다가 점수를 못 줬느냐 하면 우리는 벌써 주역에서 이게 발달돼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세로, 가로, 이 세로는 똑같습니다. 밑에 다 똑같아요. 이제 가로는 전부 다 여기가 갖다 붙죠. 여기가 붙죠. 똑같은 데다가 다른 것, 가로는 전부 다 다르게 붙이고 세로는 똑같게 붙이고, 이게 바로 주역에서 방도라고 하는 이 괴를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점쟁이들이 자꾸 사람들이 점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곳마다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서 그 점을 추전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가정사,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직업, 요거는 사람 건강,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에다 다 배열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정 문제란 말이야. 그냥 부부 관계냐, 뭐 자식 관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가정 문제에다가 거기다 집합을 만들어 놓고 거기 또 요소들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점치러 사람이 오면 딱 이 가운데서 어느 하나 뽑아내면 되지 않겠어요? 자동적으로.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 64개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 그래가지고 점을 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만약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가로 세로에다가 이제 이게 이 대각선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가로로 배열했어요. 그다음에 이 밑에 줄은 뭐냐면 보시면은 음은 양으로 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줄은 저 64개 안에 어떤 가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만약에 이 사각형이 무한대로 가로 세로로 배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무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한 밖에 나가는 무한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그것은 어떤
무한이라는 어떤 상자 속에 밖에 나가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오열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 되면 무한이 신인데 신 바깥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이 대각선 논법이 말하는 게 이 종교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 칸토가 너무너무 겁을 집어넣고는 이거 발명한 다음에 신부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신성모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고 내가 이걸 지금 수학자로서 깨달은 것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렇게 막 손발을 빌면서 빌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한 바깥에 무한 바다 뭐라는 것은 바로 유극이 속에서 바깥에 정말 벗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게 연속이 되느냐 연속이 되지 않느냐 하는 논쟁이 100년 계속해 철학자, 술학자, 논리학자 연속이 된다고 해도 증명이 되고 연속이 안 된다고 해도 증명이 되고 두 가지 대가 똑같이 증명이 되는 것. 할 수 없이 1930년, 70년 되어서 괴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코헬이나 이런 수학자들이 나와서 결론은 간단해. 연속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옳다. 이건 뭐냐면은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아주 옳든지 옳지 않든지 이든지 아니든지 해야 그게 정답이었는데 두 가지가 더 옳다고 증명이 나와서 서양 지성사의 모든 근거가 그냥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서양에서의 탈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1960년대에 나와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머릿속에서 만들어 나온 디자인, 진리라는 건 머릿속에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 따라서 다 달라진다 하는 그 소위 패러다임 이론이 나오는데 전부 다 여기에 기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유세 논리에 있다 하는 거죠. 이 두 언어가 같다 할 때는 언어 특색이 같아야 하고 아까 그 교착 언어, 그다음에 말의 어순이 같아야 하고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 하는 같은 그다음에 같은 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들어도 비슷한 말이 한 300개 정도는 있어야 같은 말이 같은 언어 계통이라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가 같아야 돼요. 수사.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은 이런 것이 같지 않으면은 그 말이 두 언어가 같다고 할 수 없어요. 그때 한국어는 언어 특색도 같고 어순도 같고 문법 순서도 같고 수사도 같아요. 그다음에 일본어는 다 같은데 수사가 같지 않아요. 중국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 네 개가 다 하나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로 그 아까 CJ 볼은 차이니즈 수메르함을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그 가운데 두 말이 같아야 되는 가운데서 불완전 명사, 뭐 극이 저기 할 때 기, 그다음에 그뿐 뭐 이런 게 불완전 명사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박기영 교수가 해놓은 게 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와 우리말의 그런 불완전한 명사가 같다고 하는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사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우리가 세는 이 수사하고 슈메르가 같으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삼국사기 김부식이가 공헌한 거 있어요. 다른 책에 없는 우리말 옛날에 쓰던 우리말 수사를 적어놨어요. 단어 안 적어놓고 1, 2, 3, 7, 9 이렇게 몇 개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은이 맥골이었다, 매였다, 뭐 인천을 메추어였다 이런 그 순수한 우리말을 적었는데 뭐 그거는 그냥 그 삼국사기에 있는 지명 수사는 그대로 가져오면 그만 그게 수메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사는 다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사의 그 슈메르가 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스라고 그랬어요. 아스라고 AS 아스라고 그랬는데 바로 삼국사기의 김구식의 그 이르가 아스라 돼서 그게 바로 아식이요 아식빨래 처음 오는 아주머니 할 때 뭐 아침을 아사히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수리아라는 말도 아스에서 해 뜨는 데 나라는 데서 아스라는 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메르의 아스하고 바로 우리가 지금 수사는 아니지만 그 아스라는 그 아사히 아식결례 이런 거하고 이 같은데 바로 삼국사기에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스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뭐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수사 여러분들 그게 이제 쭉 비교를 했는데 그 슈메르 수사하고 우리 수사의 특징에 있어서 1, 2, 3, 4, 5까지만 세고
그 이하라고 그랬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다섯을 이하라, 우차, 이하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여섯은 뭐냐면 이하 아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하나, 다섯 둘 이렇게 해서 6, 7, 8, 9를 이렇게 만드는 이건 그러니까 슈메르, 마야, 우리하고 수 체계가 같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하나하고 1하고 2, 2와 3, 3과 4가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한 두어 개, 두 서너 개, 서너 너덟 개 이렇게 얘기할 때 수가 그 인접했을 때 쓰다 보면 그게 순서가 고 인접하는 수끼리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에 이런 점 등 특징마저도 슈메르하고 우리하고가 그게 같다는 거. 이런 점 등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 쉽습니다. 바로 슈메르하고 우리하고 같다는 데 있어서 수메르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엉뚱하게도 뭐냐면 구라파 사람들은 걸프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수메르 기원이 저쪽 구라파 문명하고 이어지니까 안 되는 게 바로 이 수메르인들이 가장 두드린 특징이 바로 구약 성서에 있는 바벨탑. 예. 어딘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진흙을 빚어가지고서 큰 탑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30년대 독일 여행객이 곡괭이로 찢다 보니까 거기 벽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슈메르인들이 피라미드이고 이 지굴라트라고 합니다. 지굴랏. 이것은 뭐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적어도 2, 3천 년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마야 인디안들의 그 피라미드라는 건 그건 아주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벽돌로서 탑을 쌓느냐?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이 슈메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유래를 얘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딘가 산이 많은 데서, 산이 높은 데서 내려왔다 하는 그거예요. 즉 고산지대에 살다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평지에 들판에 내려오니까 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조산을 만든 거예요. 저기 피라미드의 성격을 보면 첫째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천문을 관측했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묻었어요.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인 세 가지, 네 가지 이러한 이 특징, 정상들이 바로 그게 뭐냐면은 산의 정상들이에요. 우리 고산지대에 살았으니까, 고산지대에 살았으니까 바로 산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산에 모여 살았고, 사람이 죽으면은 산에다 묻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네 가지,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산의 특징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 수메르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유래를 얘기할 때 이 슈메르인들이 만든 이 지굴라트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이런 피라미드? 왜냐하면 우리는 산 자체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피라미드 자체예요.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묘를 써도 조그만 산에다 묘를 쓰니까 봉부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집안에 가는 거 장군창 같은 그 피라미드도 거대할 필요는 게 산 자체가 피라미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슈메르인들이 그 고산지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예.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고산지대라고 해서만 그게 문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없고 슈메르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산에 뭐냐면 동굴이 많아야 돼요. 동굴이. 예. 그 제사 빙하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땅이 전부 물로 덮여 있으니까 산 꼭대기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만 인간들이 모여 살았는데 산 위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삽니까? 굴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굴. 이 지구상에서 산이 높다고만 해서 그 문명의 기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산이 높은 동시에 반드시 굴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산이 많고 산이 높은 데다가 굴이 많은 데는 어디냐? 그게 바로 서울대학 신용화 교수의 지금 그 두 권의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냐면은 한반도의 단양, 제천, 삼척 일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삼척의 환선동굴 같은 그게는 뭐 정말 하나의 시가 만들어 큰 강이 흐르고 그냥 뭐 하나의 뭐 큰 도시 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한반도의 이 중부에서 제사 빙하기 이후부터 물이 빠지면서 인간들이 이제 자꾸 산에서 들에서 벌로 내려와 가지고 그게 형성된 게 한족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만주에 있던 맥족하고 합작하자고 그게 한맥족이다. 뭐 이분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이제 신용화 교수의 주장이죠. 그게 이제 저쪽 구라파로 이제 이동하는 거. 그래 문명의 기원은 한반도다 하는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바벨탑. 그러니까 밥엘이에요. 그러니까 밥엘.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밥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인데 그 희한하게 이 바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되면 혼돈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슈메르는 밥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발음상으로 히브리어는 뭐냐면 케오스, 혼돈이에요. 그게 이상하고만 이게 인간이 교만하게 저 높은 탑을 썼다가 탑이 무너지고 탑이 무너지니까 언어의 혼돈이 나고 결국은 멸망했다.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메르인들의 지굴랏 고산 숭배를 기독교식으로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죠. 이게 이제 슈메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지금 이제 여기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 베링해를 타고 15,000년 전에 이주해서 쭉 내려가서 남미의 페루까지 갔다는 거. 그다음에 6,000년 전에 이주해가지고 이거는 그 미주 땅과 멕시코 북부 쪽까지 간 게 6,000년 전에 내려갔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인한 게 그 에스크모인데 그게 바로 지금 알래스카 그쪽에서 살고 있는 인디안이다. 인디안이 한꺼번에 내려간 게 아니라 저렇게 세 차례 내려갔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언어가 있다. 즉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손성태 교수 같이 막 이 말 저 말 다 우리하고 같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미국 학자들이 아주 경제학적으로 줄여가지고서 나와 너라고 하는 말. 인디안인 나를 갖다 나라 그러고 너를 로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갖다 터라고 하는 아주 상 겸손하죠. 이 세 말은 모든 인디안들의 이 세 말이 그런데 우리말하고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터, 장소 있잖아요. 무슨 터 있잖아요. 그게 인디안 말로 이제 터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이 한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 인도네시아는 이게 커투한, 필리핀은 아마한, 타이는 판, 버마는 커방한, 인도의 인도 이 산탈족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슈메리안들의 이 후손들이에요. 이 산탈 이게 이제 인도 북쪽 산악에 모여 사는 족속이거든요. 이 신화가 우리 당군 신화가 아주 유사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냥 그 뺏겨 쓴 듯이 같아요.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칸이라고 칸, 몽고의 한강 칸,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 1986년도에 홍콩에서 그 동남아 일대 이 학자들이 아주 그 민족의 가장 고유한 것만 발표하자. 어떤 외부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민족이 때묻지 않는 그 민족 고유한 것이 뭐냐. 그거 발표하는 모임에 갔을 때 저는 물론 그때 이제 한 발표했죠. 그 한을 발표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그 일대에서 온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뭐 우연히 신의 이름에서 갖다져 버렸어. 한이라는 말에서. 이게 이 탱그리 문명권이라고 이제 이 마르크스가 붕괴되면서 그 소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마르크스를 대체하는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뭐냐면은 구소련 연방에 있던 어떤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면서 자, 우리는 마르크스 대신에 우리는 우리끼리 다 묶을 수 있는 사상이 있다. 그게 탱그리즘이라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탱그리즘. 아까 말씀드린 탱그르. 이건 아주 이 말이 아주 오래 기운이 깊지 않으면 그렇게 넓은 영역에서 그 공통된 하나의 이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보세요. 지금 탱그리즘 영역이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이게. 좀 저기 동쪽으로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저쪽 그 구라파까지 우리 그 한반도 이게 일본까지 다 포함한 이게 탱그리 문명권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이들 나라에 있는 그 학자들 뭐 정치인들 불러다가 탱그리지 문화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이 탱글이라 하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슈메르의 딩그리에서 했고 그건 우리 당그리 댕근이라 하는 거. 이건 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좀 무시무시하시겠죠.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이 있고 저게 뭐냐면 바로 2003년도 여기 제가 이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2003년도 전주에 가니까 어떤 여기 강의 들으신 분이 저하고 같이 이 행사에 참가했더라고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그때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는 매년 그 개천절 행사를 북한 당군동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2003년 10월 2일 날 저기 바로 인민문화공전에서 이 환단고기 위선 원정을 가지고 남북 학자들이 같이 학술 대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환단고기를 놓고 그러니까 저거 하기 전에 2001년도 6.15 1주년 행사 때 제가 그 금강산에 가서 북한 사회관 김일성 대학 교수들 선장 남한에서는 이 환단고기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된다. 정말 당신들 지금 북한에서 당신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걸 발표하지 않으면 남한에서는 이 해결 강단사학계 전부 일본 사학자인데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르고 그렇게 했더니 이 양반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2003년도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저기 개천절 행사 때 우리 윤내현, 김정배 당군학회 회장, 당군회 회장을 제가 할 때 제가 회장이 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학술대하는데 그때 김일성 대학 그 교수 그 송호정이래요. 지금 이 송호정이가 지금 이건 아주 뭐 친일파 앞잡이지만 거기 송월성 부자가 그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환단고기 기원사화 등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는 자료들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역사 박물관에 가더라고요. 역사 박물관에 들어가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환단고기 18대 왕들 이름, 환인대 18대 이름, 당군 49대 왕들 이름 쭉 그러니까 환단고기 기원사화에 있는 그 역사 연대기를 갖다가 그대로 도표를 그려놓고는 글쎄 박물관 앞에 그렇게 전시를 해놨다. 이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 환단고기를 역사적인 자료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건 당군동에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군동 이러면 나오니까 서울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군 가짜 뼈 찾아가 당군 뼈 아니 그게 가짜가 뼈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 죽으면 뼈가 전부 다 흙으로 변해버린데, 제가 지금 이제 사륙신 김문기 저기 우리 그 할아버지 후손인데 그 노량진에 가면은 능지 처참을 해서 다 그냥 사지를 찢어주기 때문에 묘가 없어요. 그래 가묘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늘 가서 우리가 절을 해요. 그럼 그게 뭐 뼈가 있다고 해서 의미가 있고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거냐고요. 남한에서는 그냥 시비를 끊어서 가짜 당군 뼈를 갖다 놓고 당군등 세워놨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쭉 이제 상을 만드는데 환단고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당군의 그 아들들 부루 아들 그 조각성들을 좌우로 쭉 해놓고 이 말은 뭐냐면 환단고기를 완전히 역사적인 자료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남북을 통일한다고 할 때 어느 사관 가지고 이 통일을 할 거예요. 통일한다면 반드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분명한 것은 우리 환단고기에 나타난 이 사관 아시겠죠? 이걸로 우리 민족이 통일할 수 있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미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인격신과 비인격신의 조화예요. 그 만남이에요. 그 조화와 만남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헌으로도 불과한 우리 환단고기에 나타난 그 사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